자, 그러면 이제 그 빈체제 붕괴의 세 번째를 이제 볼게요. 네, 세 번째는 중남미 지역의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일어난 이제 독립운동, 포르투갈의 브라질 이런 거의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당시 이제 본국 정부의 착취와 가혹한 식민지 정책에 신음해왔던 그 중남미 에스파냐 식민지는 계몽사상과 미국의 독립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자극되어 자 나폴레옹 시대마다 저마다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이름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콜롬비아 공화국과 그 다음에 북부 페르의 볼리비아 공화국의 독립을 성취한 공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 뭐랄까요 그 볼리바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콜롬비아 공화국가 이런 것을 성취한 걸 해방자는 칭을 얻었고 이 밖에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상도민고, 멕시코 등이 속속 독립하였다. 그래서 유일한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 브라질 또한 1822년 본국의 혁명을 이용해서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르투갈 식민 브라질은 원래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나폴레옹 침략 시기 때 저기 잠깐 브라질에 있다가 그 다시 본국 돌아갔지만 그때 이제 브라질에 있었는데 이 브라질에 이제 자기 아들을 왕이 이제 자기 그 태자죠. 태자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제 협정을 하라고 놔뒀더니 얘가 이제 뭐냐 브라질 그 토착세대가 연결돼 갖고 그냥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에스파냐는 물론 메테니도 이런 식민지 독립을 빈치지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탄압하려고 했으나 누구는 반대했죠? 앞에서 언급한 에스파냐 그, 어, 그 자유주의 혁명 탄압한 걸 반대했던 영국도 여기에서 또 반대. 영국은 중남미 식민지 독립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 걸 환영하는 태도였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스페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가버리면 영국이 이제 경제가 앞서 있으니까 여기를 먹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영한 입장이었고 이에 대한 이제 간섭을 반대했다. 그래서 그 사국 동맹이 와가지고 남미 독립운동하는 것을 방해한 걸 방해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영국의 태도에 심한 미국의 먼로 대통령은 1823년에 의회에 보낸 교소에 이른바 먼로주의를 선언했죠. 그 내용은 유럽 국가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에 의한 간섭을 배격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식민지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영국의 반대에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을 한다는 위험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메테니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 살펴볼 것이 멀로주의거든요. 이 멀로주의, 이 멀로 독트리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07년하고 공사 07년 16년인가? 이때 이제 기출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 쭉 나왔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정리를 좀 하고 일단 넘어가기도 좀 하죠. 이건 따로. 아, 잠깐만요. 이게 정리한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미국의 그 먼로 대통령의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일단은 읽어보죠. 자, 유럽의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간섭할 적이 없고 그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럴 만한 것을 판단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 유럽 열강이 이를 억압하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한 그 모든 미국에 대한 비우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배경은 오국 동맹, 그 사국 동맹과 메트니가 아메리카 대한 간섭과 재정국도 배제하고 제정 러시아가 그 당시 북아프리카 태평양 연합에 따라서 남아한 걸 저지. 이때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먹고 예전에 설명했지만 계속 탐사대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지역 있죠. 네. 그 당시에는 멕시코 영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기지까지 건설했어. 네. 그런 건 이제 뭐냐면
위기로 이제 받아들였겠죠. 자, 그럼 목적과 내용을 볼게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목적과 내용이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니까. 자,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한 간섭을 미국의 비우적인 행위를 간주해서 미국의 유럽도 간주하며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미국의 정체성 확립,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럽이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나라,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는 걸 확립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어그를 끌었죠. 미국의 국제사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외에는 우리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 고립주의죠. 이 고립주의는 후에도 계속 가요. 예. 이거 후에 영향을 큰 미치죠.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큰 도움을 줬죠. 물론 미국이 이렇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제 독립을 지지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죠. 유럽세력 물론 그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유럽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세력을 쫓아내고 나서 거기를 자기 뒷마당을 삼겠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려주의라는 게 표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독립을 지지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 침략을 또 그 의미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그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제국주의 침략이 그 밑에 깔려 있어.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간단히 설명했는데 중남미 아메리카 식민지와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좌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근데 서양사 강좌도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표로. 예.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이제 좀 정리해보고 나가기로 하죠. 자,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독립했던 나라가 아이티라는 나라야. 아이티. 어. 최근에 보니까 이제 IT 대통령이 이제 무장 개헌에게 사살됐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도에 IT에서 이제 그 지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0개의 그 무장 갱단이 그 나라 지배하고 있고 경찰도 이제 거의 쫄아가지고 그 숨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이 IT라는 나라가 지금 영 아닌 나라지만 그 당시엔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때 영향을 받았고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브레투에가 그 독립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최초의 독립군이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선조가 노예요. 근데 투생 루브레투는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요. 어느 정도 집이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흑인들이 유대학 많냐? IT를 이제 보죠. IT가 여기 있죠. 여기. 네. 자, 그 IT가 왜 이렇게 흑인들이 많았냐? 원래는 여기가 원주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한 50만 명이 살았다고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전염병이나 이것 때문에 다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IT에 사탕수수 농장을 꾸렸던 그 프랑스 그 농장주들이 그 상강물을 통해 흑인들이 데리고 온 거야. 그 흑인들이 그 당시 상당히 90%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프랑스 백인들이었고요. 하여튼 이런 걸 토대 그 뭐냐면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IT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네, 독립시켰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잡혀 들어가고 이제 또 죽지만 하여튼 그 후 계승자들이 IT를 독립시켰죠. 그래서 IT는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큰 영향을 줬다고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독립을 했지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뒤에 서강제 나. 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예. 그냥 IT는 누가 세운 거야? 흑인이 세웠던 거고 그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은 백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그 영향을 받 얘네들 인정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이제 거기 밑에 좀 약간 그 원주민이나 그 유색인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자, 하여튼 이 IT 혁명 관련된 내용이 15년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남미 스페인 시민이 독립 볼게요. 그 에스파냐 정유한 나폴레옹이 자기 형을 조세핀이죠. 이 사람을 이제 그 조제핀인가? 예, 그 사람을 이제 스페인 왕으로 옹립하니까 남미 지배력이 악화됐어. 그래서 중심 인물이었던 크레올 중심. 자, 이 크레올이라는 말은 서양사 강자에도 나오죠. 그 당시 이제 계층 구조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도 이제 되게 복잡한데 남미 이제 기초국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페니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같은 그 백인이지만 스페인이지만 다 아메리카 태생의 백인들이 있어. 이 크리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뭐냐 대농장도 있고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소수의 페니슐라에게 상당히 뭐냐면 천대를 받고 있어요. 좀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육두품하고 비슷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이제 뭐냐면 누리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제 사회적 지위를 좀 위에 있는 계층보다 못 누리고 있었거든요. 차별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야. 원래 혁명이라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매한 위치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뭐냐면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으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크리올이야. 예.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 인종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는 메스티조도 있고 예. 그 당시 노예는 없었어요. 예, 노예는 이제 폐지가 됐었고 그 당시 메스티조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삼바 뭐 물라토 인디언 인디언 원주민들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메스티조는 이제 그 인디언하고 그 스페인 애들이 짝짝꿍에서 만든 애들이죠. 예. 삼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 지도자고 그 당시 누구야 흑인들 간에 이제 짝짝꿍에서 만든 거고 물라토는 흑인하고 원주민 간의 또 결합이고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메스티조 삼바 물라토 같이 혼혈아들이 많아.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섞이죠. 상당히 복잡한 사회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크리오들이 독립을 이제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메스티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로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또 유색인종을 얘기하면 파르도라고 해요. 파르도. 그 유색인종 호주나라 인디언들 그 얘들이 자기한테 그 개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IT 혁명하고 손절했죠. 일단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를 했지만 상당히 보수적이야. 음. 얘네들이 아예 없는 애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밑바닥에 언어 좀 있잖아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처럼 부르주아 색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위에 있는 페니슐라드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이제 지배층에 대해서 자기를 억누렸던 그 식민지 당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립적인데 그 밑에 있는 그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원주민이나 그 다음에 파우더가 그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걸 견제했어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뭐 자율 주고 자기에게 뭐 독립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 위에는 독립을 하지만 밑에 있는 사회 계급들이 밑에 있는 사회 계급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걸 막고 그들 견제했고 자 하여튼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크리온 출신 중에 이제 아까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마르티도 되게 유명해요. 자 이 사람은 해방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 사람이 이제 카르카스, 베네수엘라, 보고타, 키토를 독립시켰어. 여기를 얘기하죠. 예, 이 지역들을 독립을 시킨 거야. 예, 그래서 노른자 땅이죠 여기. 그 당시 이제 요 지역과 요 지역 중남미 지역을 상당히 그 당시 스페인의 노른자 땅이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날 그 베네수엘라와 이 콜롬비아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상당히 노른자 땅이었어요. 요 지역이.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서양사 강제도 나와요. 뉴에바그라나다라고 해요. 뉴에바그라나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지역. 예. 거기 이제 지역에 이제 해방시킨 사람이 이 시몬 볼리바르야.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고요. 요 대콜롬비아 공화국은 지금의 콜롬비아 공화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 있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 다 포괄한 나라예요. 중남미 지역을. 예. 자,
하여튼 이제 그 콜롬비아 공화국을 세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페루와 볼리비아 독립도 관여하고요. 자, 그다음에 파나마를 개최했죠.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09년 개정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미국처럼 라틴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이제 주들이 13개 주들이 그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이제 그 거대한 여러 지역들의 국가들을 모여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획하에 이제 뭐냐면 파나마를 개최했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했어. 근데 미국과 영국이 방해를 시켰어. 왜냐면 미국 입장으로 때는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자기 외에 큰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남미를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 행사하기도 어렵고 자기는 경쟁 상대니까 방해를 했고 영국도 쪼개져 있어야 침투하기 좋지. 단일한 제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남미 시장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또 복잡하게 엉켜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실패했지만 범아메리카주의의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볼리바르는 큰 공을 했지만 40살 때 죽어요. 예, 폐렴으로. 그래서 침실에 누워있다가 그냥 죽게 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산 마르티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이제 그 남쪽에서 라브라타, 오늘날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를 독립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브라질은 좀 특이한데 브라질은 좀 잠깐 볼게요. 위치상 여기 있죠. 여기. 음, 여기. 요 지역은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 지역이죠. 예, 포르투갈 지역인데 요 처음에 진출할 때는 요 밀림까지는 가진 않고 여기 되게 보면 이제 여기 해안가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살았어요. 예. 니우도 거기 부근 있죠. 해안가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원래 다른 데는 다 스페인 식민지인데 여기는 포르투갈 식민지거든요. 예. 물론 위쪽에 이제 수리남이나 이런 데 네덜란드, 영국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나중에 개척한 거고 요 아까 이제 포르투갈이 누구의 공격을 받았죠? 나폴레옹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왕실이 여기로 온 거야 잠시. 예. 그래갖고 여기 브라질에 와서 털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이 항쟁하고 있었던 그 포르투갈 본국에서 그 포르투갈 그 본국의 그 귀족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분리 독립을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뭐냐면 반란의 기미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이제 그 당시 포르투갈 왕이 그쪽 건너가고 자기 태자에게 여기를 맡겼어요. 세자에게. 어. 근데 이 세자가 그 브라질에 있었던 크리올로 토착세트 결합을 해갖고 그냥 독립을 내버렸어. 예. 그래서 자기가 왕시켜 주겠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브라질 크리올이 얘를 쫓아내고 공화국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 거야.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좀 나머지 지역은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 나라든 좀 있죠. 예. 여기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령 이렇게 있잖아요. 예. 자, 요 지역들은 이제 근데 이건 영국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여기는 나중에 네덜란드로 바꿔요. 이게 수리남이라고 해서 지금 수리남. 원래 프랑스였다가 나중에 네덜란드 있고 여기가 이제 프랑스령이 된 거예요. 이것도 원래 네덜란드다가 프랑스로 넘어가. 예. 요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 난민은 이미 그 스페인이 장악을 했고 포르투갈 장악을 했으니까 진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한번 발이라도 들어놓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가에 정착한 다음에 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삐끗삐끗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는 볼 볼일 없어요. 여기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인구도 좋고 저 사람들이 해안가에 살아요. 예. 그래서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요 브라질, 스페인,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탐사대 보내갖고 해안가를 이제 해갖고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요 나라들은 되게 보면 6, 70년대 독립을 해요.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독립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이 프랑스 기아나. 이 땅은 지금도 있죠. 프랑스령인데 여기 프랑스 거기 그 뭐더라 이게 하여튼 거기에 뭐 있어. 네. 프랑스 기아나가 있는데 인구도 적고 그리고 이제 벌벌 살려 그 벌벌이 없어요. 산업도 없고 하니까 그냥 프랑스령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브라질은 나폴레옹 침략으로 영향을 상실한 포르투갈 직접 지배를 시도하면서 그 포르투갈 황태자가 주도를 해서 브라질 독립선언을 해서 투쟁을 했다. 멕시코는 클리오를 중심으로 이달고 모레스가 독립전쟁을 전개하면서 에스파냐 독립을 선취했고, 근데 멕시코는 문제는 그 독립하고 나서 계속 지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그 쿠데타 일어나고 재정되었다가 공화국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남미 독립 위의 사회 문제. 그 당시 지배층 크리올과 다른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심하죠. 지금 남미는 얘네들하고 유색인종 간의 그 원주민 간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치안도 불안전하고. 해갖고 이제 있고 지역 간의 불균형, 그 군사를 가진 지방세 반란, 군부 통치, 미국과 영국의 정식 간섭도 있었고. 자,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그냥 열강의 어떤 경제 구조, 그러니까 식민지 농업 구조가 그 농업 구조 때문에 공업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공업국가 발전하려면 돈 좀 투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얘네들이. 그래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못해. 계속 농업 구조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강의 이제 종속적인 경제 구조가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남미 국가는 쿠데타가 많거든요. 각 지역별로 군벌들이 많아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카오디오라고 해요. 카오디오. 그래서 식민지 해체 이후에 이 카오디오가 뭐냐면 쿠데타가 난발해갖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뭐냐면 어, 정치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21년 독립 이래서 1860년대까지 그 당시 카오디오 이 군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50명의 대통령이 난입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되지 못하니까 미국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던 그 캘리포니아 일대나 네바다, 그냥 텍사스를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전사 강좌에서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몇 페이지야? 366페이지 펴보세요. 366페이지. 자, 1808년에 5월에 나폴레옹의 마드리드 점령과 그 페르난도 7세 피해는 에스파뇰의 아메리카 독립투쟁에 촉진한 도화성이었다. 그래서 나폴레옹 마드리드가 어디예요? 마드리드. 포르투갈 수도죠. 예. 포르투갈 수도에서 이제 포르투갈 물론 점령했다 해서 포르투갈 본토 다 점령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만 5, 60%를 점령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있지 못하니까 포르투갈 왕실이 어디요? 브라질로 이렇게 도망쳤다고 했죠. 거기에 정부 망명조 세우고. 그러니까 신민공국의 정치적 혼란을 자치정부의 수비와 호기로 파악한 아메리카 독립투사들은 우선 폐위된 페르난드 7세 이후 이 당시 자치정부가 통치할 걸 공표했다. 하지만 곧 여러 지역의 정치적 분립을 위한 독립투쟁이 펼쳐졌고,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던 베네디트 에더슨에 따르면 미국의 독립투쟁과 마찬가지로 에스파뇰 아메리카 독립투쟁은 대체 페니슐라로, 아까쯤 얘기했죠. 이베리아 출신의 백인들 지배에 맞서서 크리오로 아메리카 탄생의 백인들이 민주주의 포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세계에 뒤흔든 라틴 아메리카 독립투쟁의 서강은 1780년, 1783년에 펼쳐졌던 뚜파 아모르 정에서인데, 이거는 별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주민들이 일으킨 투쟁인데 실패했거든요. 클리우드 지원하지 않고. 클리우드 입장 때는 원주민들이 밑에서 자기 독립투쟁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자기가 해야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1791년에 사탕수수 재배주 유명했던 프랑스 식민지 생도망코, 예. 생도망크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독립한 IT라고 바뀌어. IT는 의미는 모르겠는데 이게 원주민 언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하여튼 여기에 이제 흑인 노예들이 많았는데 흑인 혁명의 IT 생도망코의 전개된 흑인 혁명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초의 독립을 성취했다. 그때 지도자가 이제 흑인 지도자 투생 누베르토가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독립투쟁을 이끌었을 때 다른 지역의 크리오들 이들
가격한 노예 반란을 간주했다. 그 노예 15만 명, 프랑스인 7명을 방에 이른 희생자를 양상한 격돌 끝에 결국엔 생두만고가 독립을 선포했고 왜 원주민의 이름이 부족 이름 아이티, 부족 이름이네요. 예. 부족 이름인 아이티가 독립국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아메리카에 가장 먼저 독립한 아이티 존재는 아메리카의 천체 무시했다. 왜냐하면 이제 외세도 그렇지만 그 밑에 남미에 있는 그 크리올도 입장부터도 못마땅하지. 어디 흑인들이 독립운동을 해.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가 1820년 원래 프랑스부터 독립했잖아. 예. 그런데 이제 독립을 했지만 실제로 프랑스 인정받지 못했는데 독립을 해줬어. 프랑스 나중에 1820년. 그것도 독립한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주기도 해서 배상을 주기도 하고 독립시키는 거야. 프랑스가 그 당시 이제 그 IT 독립세력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거 배상해달라. 그래서 농장도 뺏기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약속받고 이제 뭐냐면 그 프랑스부터 독립을 인정받았는데 그 막대한 대가, 그러니까 그 막대한 대가로서 독립 대가로 했던 대가로서 이제 그 지불했던 막대한 배상금이 100년 동안 계속 지불했다고 해요. 프랑스에게.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 IT가 나중에 못 먹고 못 사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동안 배상금을 지불한 것 때문에. 자, 영국이 1830년대 IT 독립을 승인한 뒤 미국은 1860년대 초에 뒤따랐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서 브라질이 1865년에 처음으로 그 대결에 합류했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IT를 또 점령을 해요. 예, 점령에 한때 또 식민 통치를 하다가 잠깐 점령하다 또 독립을 시켜주고 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만코의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의 급진화가 크리오의 독립투세 두려운데서 비쳤다면, 왜냐면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이런 것들은 체제 위협적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아까 육특분세 얘기했죠. 그러니까 체제를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투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중적이죠. 자, 미국 혁명 주도 세력을 적절한 통제가 돋보이는 온건한 통일. 이건 되게 좋게 본 거야. 왜냐하면 미국 혁명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상층들이 이끌었잖아. 자기가 똑같은 백인들이. 예. 그러니까 요걸 모델로 좀 한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누에바 에스파냐, 멕시코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까 이제 멕시코는 이제 그때 누가 이겼잖아요. 투파 아마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겼잖아요. 자, 이런 것들 원주민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그 아래 봉기에 좌절된 식민지 당국의 반응명이 지속됐다가는 지속되었다 되다가 보수적인 크리오즈의 주도로 독립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크리오드 주도권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건 멕시코 사과에 관련된 내용이고 음. 그 다음에 누에바르 그라다, 네. 누에바 그레나다 제가 좀 그런데 현재 베네수엘라와 그 다음에 콜롬비아 지역은 격렬한 투쟁을 했는데 그때 나서는 게 시몬 볼리바르예요. 시몬 볼리바르를 비롯한 각 지역의 크리오 엘리트층은 시민 통제에 반대하는 그 당시 투쟁이 가격한 사회적 소유로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그 생도만국 흑인혁명 같은 프랑스 급진화를 주류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우려하면서 원주민과 파워드의 적극적인 가담을 견제했다. 그들은 자유주의적 대의의 시선으로서 독립을 받지 않았고 파워드 유색인종들이 그 페니슐라부터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선제적 예방청에서 독립투쟁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요건 또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얘네들로부터의 차별 음, 이런 것도 항목을 해요.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메리카 독립투사들은 처음부터 원주민과 파르드, 유색인종, 메스티조가부터 주권자에서 인민의 그 범죄 포함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0명의 크리우가 400만의 크리우가 에스파니아인보다 10배가 많은 크리우보다 그 약 400만 명의 크리우가 에스파니아보다 10배가 정도 많고 크리우보다는 원주민과 유색인이 더 많은 아메리카 현실에서 인종적 차이에 따른 자유평등의 한계와 크리우가 주도한 독립투쟁의 보수적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여기 안에서도 얘네들 견제하려고 인종주의 차별도 있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수의 크리우가 다수의 이제 원주민과 유색인들 지배하려다 보니까 그 인종적 차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애들 입장 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속성이 되게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있는데 이 투쟁 기간 동안 아메리카 곳곳의 경제 기반이 파괴되었다. 강산과 대농장은 독립투쟁 전에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에스파냐 통치 역량과 인적 물적인 지원에 집중했던 그 뉴에바 에스파냐 그 지역이 이제 에스파냐의 집중적인 어떤 그 남미의 어떤 핵심적인 지역이었죠. 자, 그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인구 약 600만 명 10% 이상의 인명 피해와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했다. 또한 유럽의 전쟁이 혼란에서 벗어난 뒤 독립한 뒤 유럽이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난 뒤에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앞서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은 유사한 경제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 살 때를 보겠지만 미국은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그 독립운동에서 크게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얘네들이 유럽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미국은 야금야금 자기 이득을 챙겨 나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뉴지엘라가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예.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미국의 신생공화국 중에 이 지역이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뉴이질레나 예. 뉴이질레나 이런 것도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울 때 그 얻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 하여튼 근데 이런 기회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자, 독립 이후에 크리올로가 페니슐라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지만 대다수 독립국 정세는 불안정했다. 자, 크리올 엘리트층들이 이끄는 라틴 아메리카 탈식민지화는 국가의 독립보다 여전히 뛰어난 개인이나 집단의 독립을 여겼다. 왜냐 국민들이 합혀갖고 독립을 했던 미국과 달리 특정 계층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크리올과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지배자만 바꿀 뿐이지 실제로 메스티주와 유색인종은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가 이제 남아메리카 이제 여러 국가의 독립을 이룬 뒤 미국과 유사한 연방 체제를 구성하려고 했죠. 라틴 아메리카 연방을 구성했던 남아프리카 대통합 구상은 지역적 분열을 가속한 데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개최됐던 애가 파나마 회의죠. 그리고 식민 권력의 해체는 정치적 진공 상태와 각 지역의 근거를 둔 카우디유 군벌제 통치로 이어져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821년 독립이 돼 1860년대까지 카우디의 각축전이 있어서 잇따라 50명의 대통령이 난립하는 극도의 혼란기를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남미의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양사 개론 볼게요. 지금 남미 독립운동의 주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 메트랭이 만든 비내의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미 독립운동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때 본 게 뭐냐면 그리스 독립투쟁이죠. 예, 독립운동이죠. 예, 그리스 독립운동이에요. 자, 그리스는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 자, 이 오스만 투르크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기가 발칸 반도 때가 오스만 투르크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좀 약간 쇠퇴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부터 공격을 받고 이제 쇠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만 가지고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없었어. 투르크 제국을. 그러다 보니까 협력자로서 누굴 끌어들였냐면
그 당시 이집트에 메호메트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거의 뭐냐면 그 반독립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음.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자치를 인정해주고 얘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 독립 전쟁할 때 이 이집트 군을 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지만 이제 와하브 운동할 때도 얘를 동원해 갖고 얘를 탄압을 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이슬람이죠. 예. 근데 여기 지역은 발칸반도 일대는 그리스야. 기독교니까 이제 요 때는 그리스가 기독교, 그러니까 발칸반도는 기독교를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일단 거기에 또 민족주의 영향과 자유주의 영향을 봐가지고 그 당시 독립운동을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서구 지식인들이 이제 가담을 하죠. 서구 지식. 주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낭만주의자들이 많아요. 바이런 같은 그런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누구죠? 예. 바이런, 드라큘라 이런 사람도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그 방강을 했어요. 예, 방강. 그러니까 이제 내버둔 거야. 어차피 오스만 제국한테 침략을 받을 거다. 예, 여기 뭐 탄압했다고 하는데 탄압보다는 내버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영국과 프랑스도 원래는 처음에 지켜보긴 했거든요. 자, 근데 러시아가 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안 되죠. 왜냐면 러시아가 도와주면 나중에 독립된 그리스는 누구 세력이 되는 거야? 프랑스 영향, 러시아 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 안 되겠다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같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바리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1830년에 런던 의정서에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32년에 그리스 왕국이 성립되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슬라브 민족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예. 자, 요 과정들인데,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내용에 들어가서, 자, 15세기 이래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온 그 그리스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그리스를 이제 이끌었던 민족주의 집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수도죠. 예.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그리스 정교의 관리를 맡은 정치 유력한 파나리오트 파이며,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도소파로서 그 에게의 항구와 섬 출신의 상인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도소파는 이제 주로 이제 섬 주변에 있는데 이 섬 주변은 그 당시 베네치아의 식민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려난 후에 이 도소파들은 강범위한 상업 활동을 전개한 편 순수한 고전적 그리스로 돌아가려는 문학적인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 한편 그 파나리오파 앞에 이제 그 도시파들 있죠? 어, 그 입살리트라는 사람이 오데사에서 외국적인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고요. 자, 이 오데사는 좀 그 지금 그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러시아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도시인데 아마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그 상해 임시정부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몰다비아에서 지방에서 투르크에 대한 반란을 시도하고 실패했다. 자, 그러나 곧 그리스 본토인 몰라에서 농민들이 붕괴하여 독립전쟁이 시작했고 독립전쟁이 서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잔인한 양상을 띄었으며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이제 관련된 그림이 그려진 게 있죠. 키오스섬이라는 게 있어. 이때 독립전쟁 하면서 키오스섬의 학살이 있어. 이 투르크인들이 이 키오스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대거 이제 학살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잠깐 그림 잠깐 보여줄게요. 요게 이런 기능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좀 넘어가는 기능이 있다가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할게요. 예. 좀 입체적으로 강의하려고. 자, 이 키오스섬 있죠. 요거는 지금 그리스 영토예요, 지금. 이게 왜 안 돼? 예. 자, 하여튼 이 그리스 영토인데 자, 여기가 키오스 섬이야. 자, 이 키오스 섬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자, 뭐 노전 조약은 좀 이따 나중에 하고 그때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계 시민만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계 주민이 10일만 살고 있었는데 오스만토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스만토로의 키오스에 들어와서 10만 명을 죽여. 그러면서 이제 키오스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이걸 누가 그렸냐 하면 그 당시 드라큘라가 그렸어요. 예. 이 루브르 감옥에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 당시 뭐 그리스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유럽 문화의 산시였고 낭만적 지식인들이 많이 또 와서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그림 한 장에 일반 대중들도 이제 여론이 그리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과 한 장의 그림이 수많은 장문의 그런 글씨보다 훨씬 더 글보다 큰 대중들의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예,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유명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다시 건너가서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 하나 배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보충자 같은 걸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어,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많이 또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학살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집트의 메헤메트 알리, 네, 모멘트 알리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서 토벌군을 조직하자 그리스 독립군의 표색이 짙어졌다. 근데 메테는 이번에는 무간섭을 했다.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뭐 나눠줬자 그 당시 투르크한테 진압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방치한다면 그리스 독립전쟁은 투르크에서 진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은 친그리스적인 어떤 문학인들, 낭만주의자들, 자유주의 일제히 그리스 독립을 원조를 나섰다. 그래서 영국인 시인 셸리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냐 선언하고 바이너는 시인이 되게 유명하죠. 예. 이 사람이 직접 참가했고 전사에서 병사했으며 그다음에 아까쯤에 이제 그 드라큘라 같은 사람은 키오스의 학살을 그렸다. 자, 그리하여 이제 조직된 친그리스 위원회는 물자 자금을 보내는 동시에 각국이 직접 간섭을 요청했다. 발칸 방면에 진출하기 원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움직였고 이 방면에 또 이해관계 깊은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 일방적인 진출에 염려하는 뜻도 있고 상호 견제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삼국이 공동으로 그리스 원조에 나섰다. 그래서 1827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함대가 그리스 서부의 나바니노에서 투르크와 이집트한들 격파하고요. 요거 외워두셔야죠. 이것도. 러시아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접근하였다. 자, 결국엔 투르크에 의해 군하여 1829년에 그 그리스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그래서 1832년에 친그리스의 바이든 왕실의 오토가 새로 독립한 그리스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36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 363페이지가 각 부분이죠. 자, 그리스 독립투쟁, 빈치제에 대한 도전과 로맨티시즘의 부상 이렇게 볼게요. 자, 18세기 초 이래 이슬람 제국의 오스만 투르크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는 동안 슐탄의 지배를 받던 발칸 반도 기독교인들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대치한 자유로운 국민국가의 건설을 염원했다. 자, 이런 열망은 세르비아 그리스의 독립투쟁을 자극했고요. 자, 여기 세르비아 독립투쟁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만 보는데 세르비아도 같이 했어. 예. 그래서 양국은 독립투쟁을 통해 서유럽 세계에 다가서고자 했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약화되면서 19세기 전반에 거쳐서 발칸 반도의 서유럽 계획은 노후화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리스의 독립운동의 영향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 독립투쟁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균열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여기에 이제 낭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로맨티시즘이 부각이 돼요. 그리스 투쟁. 그래서 그리스 독립투쟁은 로맨티시즘이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19세기 초반 때까지는 그 18세기 19세기 이전까지는 고전주의가 행해졌죠. 고전주의.
고전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고전주의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해. 계몽주의 이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근데 19세기 초반에 넘어가면 낭만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느냐? 이 낭만주의 배경이 됐던 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그리스 독립투쟁이에요. 예. 19세기 초반에. 자, 그 그리스 독립은 이제 낭만주의 부상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신성로마 제국 분열과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지중해 진출에 유리할 걸 판단하되 정교의 국가였던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그에 따라 러시아의 동향에 주시했던 영국이 즉각 반응했죠. 왜냐면 그래도 놔두면 러시아하고 이제 어, 막아야 될 거예요. 그 당시 19세기 때 영국과 러시아는 뒤에 설명했지만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갖고 그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뭐 싸우고 있었죠.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하는 것에서 영국이 그 뭐냐면 이걸 막는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바이런 셀리, 그다음 드라큘라가 서유럽 지식인들도 직간접으로 이 독립투쟁에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그리스인을 주장하면서 고대 그리스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유럽인들 공유하는 핵심적인 정체로 부각되었다. 예. 그 다음에 결국 그리스는 메테의 반대로 넘어 1829년 3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예.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의정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런던 의정서. 자, 그다음 낭만주의 부상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는 개인의 생활과 그 감정, 독창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사주.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을 강조해. 그래서 이제 문학적 성향으로서 다양하고 상충된 요소들이 섞여 한마디로 구성되기 힘든 면모를 지녔다. 로맨티시즘은 대체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대칭적인 부합물로 인식됐고, 로맨티시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와 평등의 이념을 퍼뜨리고 변화하는 기운을 전파하는 현실과 그에 따른 불거진 혼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목가적 과거, 예컨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중세 시대를 또 이상화시켜요. 유럽의 중세는. 그래서 근대는 이성의 시대인 반해서 근현대는 지금 그 당시엔 근현대죠. 현대는 이성인데 반해서 얘네들의 이제 유럽 중세는 낭만의 시대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와 중세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사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낭께도 이런 그런 그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중세 독일 고대 중세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 비판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근대 역사학의 탄생에 또 영향을 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리스 로마를 이상하는데 비현실 도피 상황을 드러낸 점에서 보수주의 독립처럼 보였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영국 귀족 청년들의 그랜드 투어를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고, 더욱이 로맨티시즘은 유럽의 공통된 기운으로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정통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의 민족 공동체의 과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 발전이 이루면서 민족주의 영향에 고전에 일조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낭케의 어떤 근대 사회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시 이제 서계를 넘어가죠. 자, 이올혁명으로 넘어가죠. 이올혁명. 이올혁명에는 7월혁명이죠. 7월혁명. 자, 7월혁명은 뭐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나온 건 없어요. 2월 나오면 이제 2월혁명이 나오지.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수능에는 언급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봐두긴 해야 되겠죠. 예. 자, 7월혁명은 이제 몇 년에 했냐? 이거 정확한 연도 알아주세요. 1830년에 했어. 참고로 이제 2월혁명은 1848년에 일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7월혁명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누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엘리트 중심의 자유주의 운동에 반해서, 이에 반해서 2월혁명은 뒤에도 좀 얘기했지만 자유주의자와 그리고 7월혁명과 2월혁명 사이에 산업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어.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내걸었죠.
그런 것들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의 독립은 한 다음 1530년 7월에 파리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됐다. 나폴레옹이 몰렸고 돌아온 부르봉 왕실의 루이 18세는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1814년 헌법을 선포했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중립적으로 좀 노력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1814년은 뭐 절대군주죠. 예전에 루이 16세처럼 뭐 루이 14세처럼 절대군주를 지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시대의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이 지나갔잖아요. 예,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온건한 방식으로 예전에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좀 반영하고 어, 어떤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정도? 요 정도였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에 있었던 그 국민공예나 국민의 헌법보다는 좀 보수적이었죠. 이런 것들은. 예. 자, 이 헌법은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간직 개방을 비롯한 혁명정의 재산 처리 인정하는 등 혁명의 성과 중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1796년 헌법, 그러니까 국민의회 헌법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행정권은 국왕에게만 속하며 국왕은 장관을 임명한 권리와 입법기관에 대한 해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입법기관 양원제로 상원의원은 왕이 임명하고요. 하원의원은 선거로 선출됐지만 선거권은 재산에 따라 크게 제한된 유권자 10만 명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의회의 창동을 받아야 하지만 발의권은 왕에게만 있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입법권 자체는 법령의 이제 입법 그 최종적인 권한은 최종 결재는 의회가 있지만 발의권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거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은 이 발의권은 우리나라 두 개가 있죠. 두 개 기관 있죠. 주체가 있죠. 두 개 주체가 있는데 왕 그 행정부하고 의회죠. 예. 근데 이제 이 중요한 발의권을 왕에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법을 안 만들려고 하면 그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예. 자, 왕정복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이제 혁명기에 쫓겨났던 이제 부도원 왕신이나 많은 고위성직자, 망명귀족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만큼 당했으니까 분노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왕의 동생들 아르투와 백작을 중심으로 해서 구구 왕당파를 이제 형성해요. 예. 그래서 이 구구 왕당파는 앞에 이제 그 루이 18세는 나름대로 균형적인 어떤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예. 앙시안 레진 부활을 이거죠. 그래서 혁명을 상실한 특권과 재산을 회복하려고 책동했다. 자, 보수적이나 비교적 온건했던 루이 18세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중도 정책을 펴놨지만 이것도 이제 왕의 조카가 암살되니까 영조촌은 이제 빡도기 시작한 거야. 나주개수 사건처럼 군영 정책이 조금씩 무너지면 왕당파에게 힘을 주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루이 18세가 뒤에 있는 사도 10세처럼 뭐 본격적 반동 정치를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랜 혁명과 전쟁, 그리고 패전에 지친 일반 국민들도 그냥 적당히 그냥 상징적이지만 하여튼 온건한 루이 18세의 정치에 그냥 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불만도 없이 그냥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루이 18세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며 그의 구 왕단파 수령이었던 아주 구구파죠. 이 아르투르 백장 40세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에서 극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왕이 되기 전부터 그런 앙시안 레진 부활을 이제 외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냐 반동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샤드는 앙시안 레진이 역행하는 그 앙시안 레진 역할 다시 돌아가려는 반동 정치를 시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책들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교육에 대한 성직자의 권한을 강조하고 그다음 1825년 망명귀족이 혁명주의 상실한 재산에 대한 보상후 연금을 지급했다. 그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를 이제 5%에서 3%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 부르주아들과 국채 소유자들 등 강건 시민 계급들이 반감을 샀고 자유주의 방향을 유발시켰다. 결국에 1827년 총선거에서 이단 정세가 반영되어 극우 왕당파의 기반이 상실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만 명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금융 부르주아들이야. 네.
그러니까 산업 부도자들은 이제 갖고 있지 못하고 얘들 돈이 많잖아. 예,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 그 의견이 반영됐겠죠. 요 애들은 이제 보통 유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사자본주의라고 해요. 신사자본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획득하는 그 자본가가 아니라 금융부르주아. 그러니까 금융자부자는 금융 뭐랄까 오늘날 돈 투기, 비트코인, 코인 투자나 지금 그 당시 코인은 없었지만 하여튼 주식이나 금융을 통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얻는 그런 자본가들 신사자본주의.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신사적으로 고상하게 행동한다는 신사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하여튼 금융조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많이 지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세력들이 가만수 가까운 위석을 차지했다. 자, 샤는 이들 무시하고 1829년에 가장 가격한 구파 알려진 폴리네 그 공을 총리로 앉혔죠. 자, 폴리네 공은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830년 아프리카 알제리를 공격에 점령했고요. 이후 이엔의 이제 다수파인 자유주의자들은 폴리네 공격이 폴리네 그 공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엔 다시 사르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도 반정부파인 가반수가 차지했다. 반정부파는 뭐 자유주의자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샤르와 폴리네가 7월 칙령을 내요. 네, 7월 칙령. 네, 이 7월 칙령인데 뭐 가끔씩 그 수능에 좀 언급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언론의 극단적 탄압, 그리고 막 선출된 의회 해산과 새로운 선거,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막 또 두 번째 의회를 만들었더니 또 뭐냐면 자유주의들만 많으니까 해산시킨 거죠. 다수의 시민 계급으로서 선거를 제외시켜 다수의 시민 계급을 선거에서 제외시키는 선거권 제한을 내용을 신년했다. 10만 명도 이제 적은데 거기다 또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그 이게 7월 7령인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심화 규제에서. 자, 1칠령, 칙령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나 왕이 내리는 걸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죠. 신의 은혜로 프랑스 왕 샤르니 아래 여러 조항을 너희들 백성들의 명하니 공성에 받아들이자. 약간 좀 건방지죠. 자, 정기 간행문의 발행의 자유는 정지된다. 파리 해석은 지방 해석은 저작자와 인쇄자가 각각 별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발행할 수 없다. 그 허가는 3개월마다 이거 오타네요. 제가 오타가 좀 많아. 예. 자, 3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된다.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이거 이제 뭐냐 언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총선을 치는 동안 왕국 내 선거인들을 속이고 그다음 타각시키는 각가지 책동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 등등 해갖고 이제 하원을 해산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의회도 해산시켜 버린 거야. 이게 7월 칙령의 내용인데 자 하여튼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이제 보죠. 자 이게 공포되니까 이제 많이 반발이 불렸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였던 테오도르 기조가 등 자유주의 역사가 언론인데 일제히 붓을 들어서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공격했고 파리 시민과 민중들이 이에 호응했다. 요 티에로는 나중에 이제 제3공화국 때 초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고 이 기조는 이제 7월 왕정의 이제 수상이었죠. 예, 총리급 총리인가 하여튼 수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요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날 586 꼰대처럼 이렇게 돼버려. 자, 그래서 그는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3일간의 시가전 끝에 시청을 점령하고 노틀덴 대사원에 삼색기를 날렸죠. 그래서 사드 10세는 영국 망명하고 복구 왕조는 무너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자, 치도혁명의 이제 주된 혁명 지도자들은 반동적인 사드 10세에 반대한 자유주의자였고 혁명적인 민중은 실업자나 빈곤한 최하층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층, 소시민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얘네는 안정을 받아죠. 혁명이 성공하고 혁명 사회에서는 새로운 체제 위견이 갈려졌는데 가격파는
보통선거에 입각한 공화제를 원했고요. 온건파는 제한선거에 입각한 입헌군주를 원했지만 대대가 온건파였죠. 왜냐하면 혁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소시민들, 예,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혁명에 참가했던 평등주의자 필립이 나는 벌침을 받고 아버지를 가지고 별명을 받은 아버지를 가지고 스스로 발매 전투에 참가하기도 한 그 이게 뭐야? 평등주의 필립이라는 별칭을 받은 아버지를 가지고 야, 아버지가 뭐죠? 예, 갑자기 뭐 이게 좀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평등주의 필립이라는 별칭을 받고 스스로 예, 무슨 말인지 일단 평등주의 필립의 별칭을 받은 아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필립 그 나중에 이제 등장했던 그 루이 필리가 그 당시 그 아버지가 평등주의 필립이라고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발미 전투에 뭐냐면 참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 아니 말 잘못해. 그러니까 평등주의 필립이 있었고 그 아버지라는 그 사람이 이제 평등주의 필립이 있었고 대응에 참가했던 그리고 발미 전투에 이제 참가했던 그 아들이었던 누이 필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이 필립이 왕을 추대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부르봉 왕통에서 좀 반개 혈통이에요. 귀족 집안이지만 예. 그래서 왕실 피를 이제 이어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유럽에서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킹이라는 말이 뭐 혈통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어요. 황제는 아무나 왕이 될 수 있지만 킹은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어. 혈통이 있어야 돼. 왕의 핏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오르лен가도 부르봉가의 반기 혈통이라고 보시면 돼. 왕실 협종을 받은 거예요. 활동을. 그러니까 되게 뭐 카페 왕조부터 쭉 그러잖아요. 이렇게 활동 반기로 이어지잖아. 예. 그래갖고 그 귀족 가문 중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누이 필립의 아버지가 그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고 귀족 계급에 불구하고 불과 귀족 계급에도 불구하고 참여했고 그 또한 그 아버지에 이어서 누이 필립 또한 발미 전투 국민공회 때 그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격파한 그 전투했죠. 거기에 참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파도 타협하였다. 이 내용이야. 제가 혼돈했어 잠깐. 읽다가 예. 자, 이하여 설립한 친월 왕정은 1814년에 헌법에서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조항만 제고 그 핵심은 보존하였다. 왕은 이제 프랑스 국민의 왕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보르봉의 100세기 대신에 혁명의 3세기가 그 국기를 채택되었고 선거권을 확대했는데 3천만 인구 중에 고작 16만? 예전 10만이었죠. 10만인데 16만밖에 안 돼. 예. 이거 뭐 늘린 것도 아니죠. 예. 조금 늘렸어. 조금 늘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 16만 계층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명상층이라는 사람, 명상층 뒤에 잠깐 언급돼 있는데 명사층 있죠. 지주층 부르주아 같은 애인가? 예. 부르주아지만 땅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부르주아 지주 이런 것들 이제 혼합 체제인데 자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 관료제에 어떤 또 들어가서 국가 관료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명사층이라는 세력들이 뭐냐면 그 세력들이 장악했다. 친월 왕정이. 예. 그래서 친월 왕정을 뒷받침한 세력들 오늘날 그 문재인 뒷받침한 세력들이 문파잖아요. 비슷한 세력들이야. 근데 좀 잘 살아.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산업자본가들이나 뭐 일반 노동자들은 선거권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은 되게 이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밑에 있는 계층보다는 좀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친일왕정은 민주주의와의 거리가 멀었으며 실제로 시가전에서는 공화주의 혁명세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자, 친일혁명의 영향은 고 유럽에 파급되었다. 자, 그래서 파리 혁명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못해요. 벨기에. 그래서 벨기에에서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벨기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중에 벨기에부터 이제 볼게요.
벨기에 관련된 벨기에 독립과 관련된 내용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6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문 60번. 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독립은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벨기에는 그 당시 네덜란드 왕국에 속해 있었죠. 음.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속해 있었던 벨기에는 비행이 프랑스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네덜란드 강화한다는 의도에서 이에 병합됐다. 그래서 통합 네덜란드 왕국이 있었는데 이때 벨기에는 제조업자들에게 네덜란드 상업과 식민지 혜택을 주기는 했지만 언어와 간섭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그 벨기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왕농 왈츠라고 하는 지역 있죠. 왈롱 지역, 좀 왈츠한 지역에는 프랑스어권이고 북쪽에는 프랑드 지역은 네덜란드를 사죠. 그래서 뭐냐면 프랑스어권이 있었고 이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종교적 문제 때문이야. 카톨릭은 우세하죠. 근데 카톨릭 우세한 벨기에는 그 네덜란드 신교하고 좀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 정치적 지배가 큰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언어나 간섭, 종교, 특히 종교적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8월 25일 날 브뤼셀의 한 극장에서 나폴레옹 혁명을 소재로 연극을 보고 있었던 강중들이 자극을 받아서 봉기를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군에 대항했던 혁명사는 처음에 산업 노동자였으나 점차 주도권을 시민계층인 자유주의자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들은 1830년 11월 전국의회에 소집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입헌군주의 헌법을 채택했다. 그때 이제 누구를 이제 채택을 했냐면 영국왕 그 조지 사세의 이제 그 사회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꼭 이걸 루이 필립 딸까지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부터 지지를 받은 거지. 예. 신의 한 수였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으니까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벨기에 독립운동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의 헌법을 제정했고 보통 선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선거권 재산 조건 영국과 프랑스가 훨씬 낮았고요. 새로운 왕으로서 독일의 소군주를 추대했다. 그는 영국왕 조지 4세의 사위를 상처한 몸이 있었고 그 누이 필립의 딸과 결혼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옹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야 벨기에는 영국부터 독립과 중립을 보장받았고 네덜란드는 무력 탄압의 시도는 영불 군사적 개입을 실패하여 네덜란드는 그 1839년 네덜란드 독립을 정식 승인받았다. 그래서 7월 혁명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거, 영향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벨기에예요. 그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이나 폴란드,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성공하지 못했어. 예. 자, 그러면 일단 또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폴란드야. 7월 혁명에 작업하는 폴란드인데 18세기 때 세 번에 걸쳐 폴란드 분할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가 완전히 분할됐고 비내에서 실제로 러시아의 지배에 들어갔던 폴란드에서는 1830년 11월 바르샤바 사관 학생들 후보생들 봉기도 혁명이 시작했다. 그러나 혁명 세력들은 대개 보면 그 지주 계층들이야. 근데 그 지네끼리 또 싸웠어. 대기족 출신 백색파와 중소지주 출신의 약간 진보인 적색파에 분열돼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그 폴란드는 90% 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었거든요.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 농민들 입장할 때는 러시아나 그 위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그 귀족들이나 똑같은 놈이거든. 자기 지배층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민층을 좀 끌어들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예. 결국에는 혁명군은 러시아군에 대한 혈전을 벌였으나 다음에 9월에 바르샤바가 함락되고요. 그리고 1933년에 이다와 폴란드의 민족해방운동 완전히 진압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니콜라 1세는 폴란드를 직할 영토화하여 계엄령을 강요했고 민족주의의 원상이었던 바르샤바 대학과 리투아니아 빌나 대학을 폐쇄했다. 그 당시 리투아니아 지역은 폴란드 영역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 통합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범위 속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만 명의 폴란드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 파리로 망명하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탈리아와 독일에도 영향을 줬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독일에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노보나리당 중심으로 그 민족주의 자유주의 1832년에 파르마, 모데나 그리고 교황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성공할 듯 보였지만 곧바로 메테네가 파견단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진압되고 나서 이때 이제 카노보나리당 중심의 이제 출신의 마치니가 이탈리아 통일 청년 이탈리아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요때 만들어진 거야. 7월이면. 그렇죠. 봉기는 2월 혁명 이후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독일을 좀 볼게요. 독일도 뭐 볼 볼 없어요. 예. 자, 카ル슈바트 법령으로 독일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 한때 질식 상태에 빠졌으나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7월혁명 영향으로 북부 독일의 몇몇 군주들, 특히 작센과 하노버 군주는 보다 자유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이렇다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약 2,500명의 25,000명의 혁명 동조자들은 1832년 5월에 독일을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일할 걸 요구했고 다음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개최한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려 했으나 잔인하게 진압됐다. 뭐 그냥 시도만 했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예전부터 제국의 독일 연방의회 개최지야. 예. 여기서 나중에 2월 혁명 때 여기에서 이제 그 혁명적 자유주의자들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만들고 통일 논의를 했죠. 예, 이건 2월 혁명 때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1830년 혁명은 신혼혁명은 프랑스와 벨기에 외에는 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되게 실패한 지역이 어떤 동유럽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독일은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었어요. 이 지역은.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영국과 그 실패 이유가 나와요. 동유럽 왜 실패했냐? 자,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온건한 자유주의라면 이들 받아들여 지원할 자세를 갖추진 반면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군주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개방적인 거죠. 그래갖고 급진파만 아니었으면 그 온건한 자유주의자는 이제 왕정 내에서 아니 기득권을 측에서 받아들인 어떤 자세가 있었죠. 개방적인 자세가. 근데 오스트리아, 러시아 군주들은 1833년 되는 자국에서 자유주의 탄압을 물론 다른 지역의 군주가 혁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공동 원조를 약속했다. 결국엔 좀 쪼잔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시대의 어떤 감각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동유럽은 이탈리아 등에서 자유주의가 소수 지식이나 젊은 장교의 점유물에 지나지 않고 민중 속에 깊이 퍼지지 못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회경제적 후진 속으로 시민계급 내지 중산계급이 성장이 느리고 그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왜 동유럽에서 실패했는가? 동유럽,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실패한 이유가 나와 있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군주들이 쪼잔했다. 이렇게 묻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동유럽은 이탈리아 등에서는 자유주의와 소수 지식인들이 자유주의와 소수 지식인 젊은 자들의 점유물에 불과했다는 거. 민중 속에 깊이 그, 퍼지지 못했고 그 근본적인 그 밑바닥이 됐던 것은 사회 계급적인 경제적 후진 속 시민 계급 내지 중산 계급 성장이 느리고 그 세력이 미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유럽이나 지역이 왜 7월혁명에 성공하지 못했까? 7월혁명 영향에 받아가지고 성공하지 못했까? 혁명의 영향을 성공으로 혁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까? 이런 거야. 7월혁명의 성공을 영향을 받아서 혁명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예요. 동유럽에서.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서강전을 볼게요. 서강전 내용이 별로 없어. 7월혁명, 2월혁명, 영국의 자유주의혁명이 중요한데 몇 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부분 발췌 좀 해볼게요. 368페이지 보세요. 음, 이게 여기 있네요. 368페이지가 잠깐만요. 여기까지 있네. 예.
별로 없어요, 내용이요. 그냥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세요. 자, 19세기 전반기에 유럽의 자유주의 세력은 프랑스 혁명가들이 인권 선언서에 측면 건립, 즉 신체의 자유, 안정, 언론, 출판, 결사의 사상, 종교의 자유, 법 앞에 평등, 입헌주의 등을 사회 규준으로 확립하고자 분투했다. 자, 이런 활동 덕분에 자유주의 정통적 토지 기준과 도시 노동자 사회 이치한 온건파, 예를 들어서 독일 지역의 교황 시민들은 지식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정부의 권력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래 자유론을 대변되듯이 주권자 인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구성, 헌법에 근거한 정부 권력 제한, 종교 분리, 그 한사 상속 폐지, 그 다음에 그 대의 정부 수립 옹호였다. 이렇게 있는데 이 한사 상속 폐지는 뭐냐면 요건 이제 한자로 한정돼 있다는 거냐. 사라는 건 이율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 내 재산을 다 뭐냐면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얘들 입장 올 때는 좀 사유재산권 침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스파냐면 에스파냐형 아메리카의 변화로 촉발된 신성동맹 완화는 그리스 동맹을 일단했고, 자, 그 덕분에 1130년 자유주의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프랑스는 1130년 7월 혁명은 최초의 자유주의 혁명으로 이편 왕정을 탄생했고요. 7월 왕정이라고 하죠. 자, 오스트리아 영향을 컸던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발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2월 혁명은 되게 중요하죠. 두 번이나 나왔어, 두 번. 그래서 영양도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영양, 그 가정도 나왔죠. 국립작업장.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나왔는데,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2월 혁명은 일단은 몇 년에 났냐? 아까 얘기했지만 1848년에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하고 힘을 합쳤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쳤는데 이 사회주의가 부각될 수 있었던 건 노동자 계층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때는 훨씬 많았어. 하나 계층이 형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 기간 동안 이제 그 프랑스가 산업화됐거든요. 예. 요거가 연결돼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 예.